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환생 중 상위 10가지. 3살 어린 이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는 모든 남성이 최고의 선택.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야기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도 큰 호기심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 일부 영혼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기를 넘나들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상위 10가지 환생 이야기를 살펴보며 생명 뒤에 숨겨진 신비한 비밀을 탐험해보세요. 제12. 마릴린 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밴드의 리드 보컬이 되는 것은 이미 매우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셰리 라일드에게 있어서 캐나다록 밴드 펜다모니어의 리드 보컬이 되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년의 셰리는 단지 1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자신의 입술 위의 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이모가 갑자기 마릴린 먼로가 영화 금발이 너무해에서 부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당시의 셔리는 마릴린 먼로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셰리는 종종 먼로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 속에서 그녀는 마치 먼로의 생애의 여러 장면들을 경험하는 것 같았고 이러한 장면들 중 종종 먼로의 사망 직전의 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셔리는 매우 두려워했지만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셰리는 마침내 1998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정신병 전문가애들이 한 핑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핑클은 나중에 자신의 책 먼로의 귀환, 영혼의 치유 제서 셰리에게 가한 최면 치료 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핑클은 책에서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되면 상태의 셔리가 마치 먼로 본인인 것처럼 먼로의 사생활에 관한 수백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질문들은 주로 역사학자만이 알고 있을 법한 것들이며 일부 질문은 심지어 먼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핑클이 셔리에게 먼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사진 속에서 먼로의 이모를 바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 전체에서 셰리는 자신과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상했으며 이는 백악관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포함했고 케네디가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에 관한 국가 기밀을 많이 그녀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먼로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에 대해 말하자면 셰리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이 티인과는 무관하며 케네디 대통령이 그들의 관계를 종료한 후에 그녀는 삶을 계속할 수 없었고 결국 과다 복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면 회상 과정에서 셰리는 심지어 그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울부짖으며 떨기까지 했습니다. 핑클은 또한 셰리와 먼로의 목소리 패턴, 필체, 심지어 외모까지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셰리는 마릴린 먼로 행세를 하여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해 동안 먼로의 전생기억으로 고통받아왔으므로 핑컬스는 셰리가 실제로 마릴린 먼로의 환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제9위 이집트 여사제. 20세기 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3살 소녀가 전생의 기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고고학자들이 고대 무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자. 도로시 에디는 1904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가족에서 유일한 자녀였으며 부모님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 하지만 3살이던 해 도로시가 집의 계단에서 놀다가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부모님이 그녀의 시신을 찾으러 갔을 때 그녀가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은 영국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뇌사 후에도 살아난 경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로시의 부모는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외국 억양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격뿐만 아니라 평소 행동도 3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도로시는 부모에게 자신이 이상한 꿈을 짜 죽군다고 했다. 꿈에서 그녀는 돌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물에 살고 있었으며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며 부모님을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어디를 말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녀가 4살이 되던 해 이집트 전시회를 방문했을 때 도로시는 세티 1세의 사원 사진을 가리키며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다. 도로시의 행동은 그녀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녀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모든 의사는 도로시가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 후에도 도로시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에서 살았던 꿈을 계속 꾸었다. 모두가 그녀가 이집트 문화를 배우는 속도에 놀랐지만 도로시 자신은 그것이 학습이 아니라 단지 기억일 뿐이라고 했다. 27살이 되던 해 도로시는 이집트인과 결혼해 이집트로 이주했다. 카이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땅을 열정적으로 입맞추었다.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는 그녀가 이집트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일 밤 도로시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책상 앞에서 펜을 들고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글씨를 썼다. 이 상태는 1년 동안 계속되었고 도로시는 약 70페이지에 달하는 상형 문자를 썼다. 동시에 그녀는 종종 혼자서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밤을 보내고 스핑크스의 발 아래에 재물을 놓았다. 결국 그녀의 결혼은 2년 후에 파경을 맞았지만 도로시는 이집트에 머물며 고고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도왔다. 도로시의 전생 경험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그래서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그녀에게 한 고대 이집트 벽화를 관찰하게 하고 그 위의 지리적 특징을 말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도로시는 아무 노력 없이 모든 알려진 지명을 가리켰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조차 모르는 몇몇 장소를 발견했다. 고고학자들은 경악했는데 그 벽화는 공개된 적이 없었고 그녀의 대답은 그들 수년간의 연구보다 더 정확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로시가 어디에서 발굴해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그들은 실제로 아비도스 신전에서 수천 년 동안 숨겨진 정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후 도로시는 많은 고난도의 고대 이집트 문서를 번역하고 몇몇 고대 이집트 왕릉의 위치를 지적했으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고고학적 발견으로 확인되었다. 제8위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 조종사 1998년 제임스 린저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지 2살밖에 안 되었을 때부터 많은 종류의 비행기 모델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에 대한 그의 열정이 점점 커지면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비행기가 파괴되어 사망한 악몽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꿈속에서 그가 조종사였으며 비행기는 USS 나토마베이호 항공모함에서 이륙했지만 나중에 일본인에게 맞아 불에 타고 자신은 껍질 안에 갇혀 버티고 있어도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저 아이의 보통 꿈일 뿐이라고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제임스의 악몽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나중에 제임스는 거의 매일 비행기를 그리며 특히 비행기 추락 장면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게다가 제임스는 비행기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책에 전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비행기의 기본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호기심이 자극된 제임스의 부모님은 그가 언급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기록을 뒤지고 난 후 그들은 제임스가 반복해서 꾼 내용이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조종사 제임스 휴스턴의 경험과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했다. 제임스 휴스턴은 USS 나토마베이호에서 복무했으며 제임스 린저가 꿈속에서 말한 것처럼 제임스 휴스턴은 전쟁 중 일본의 이오지마 상공에서 사고를 당해 불행하게 순직했다. 나중에 제임스가 성장함에 따라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그 전생의 기억도 점점 흐려지게 되었다. 린저 가족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경혼의 생존자,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을 출간했다. 물론 이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것이 제임스의 부모님이 유명해지기 위해 고안 한홍 보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제임스의 부모님에 의해 전해진 것이고 제3자의 인증이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함께 토론해보세요.
제7위 다이애나 왕세자비. 2019년 호주의 TV 진행자 데이비드 캠벨은 한 잡지에 눈길을 끄는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 빌리가 왕실 구성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아들 빌리가 2살이었을 때 누군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진이 담긴 카드를 선물로 받았다. 뜻밖에도 작은 빌리가 다이애나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봐. 그건 내가 왕세자비였을 때의 사진이야. 데이비드는 그때 그 말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들 부부는 빌리 앞에서 다이애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녀가 왕세자비인지 알았는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 후 빌리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빌리가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에게 형제 자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존이라는 이름의 형도 있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다이애나에게는 실제로 그녀보다 1년 먼저 태어났으나 다이애나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존이라는 형이 있었다. 존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빌리가 그를 언급한 것은 신기한 일이었다. 그 외에도 빌리는 자신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을 때 유니콘이 있는 발모럴이라고 불리는 성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몇 장이 다른 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느 성을 말하는지 물었을 때 빌리는 망설임 없이 실제 발모럴을 선택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어느 날 빌리가 갑자기 다이애나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느 날 경찰서 이렌 소리가 울리고 나는 더 이상 왕세자비가 아니었어. 빌리가 말한 것이 다이애나가 1997년의 치명적인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와 경찰차를 언급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2019년 그 잡지 기사가 실린 이후로 소녀는 환생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6위 독일 소녀. 바보로 칼리는 1954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에 따르면 바보로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앤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녀의 부모는 그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녀를 본네의 이름으로 계속 불렀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바보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한 것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바보로가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계속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억을 굳게 믿었다. 이것은 그녀의 부모를 매우 불안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진짜 부모가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들이 계단으로 올라와 자신과 가족을 때려간 기억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너무도 이상하게 느껴져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심리상담에도 데려갔지만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며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에 대해 언급했다. 안네는 나치를 피해 가족과 함께 비밀 장소에 숨어 2년 1개월 동안 숨죽이며 지냈다. 하지만 결국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 1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안네는 숨어 지내는 동안 쓴 일기를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후에 널리 알려진 안네의 일기의 출처가 되었다. 안네의 이야기를 들은 바보로는 믿을 수 없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 소녀의 이야기가 자신의 기억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보로는 10살 때 부모와 함께 암스테르담으로 안네 프랑크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 도착한 후 바보로는 문 앞에 계단이 개조되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방 안의 몇몇 사진이 제거되었다고도 했다. 실제로 벽에는 사진이 있었으나 도난 방지를 위해 제거된 바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바보로의 어머니로 하여금 바보로가 안네의 환생일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실제로 그녀는 바보로를 안네 프랑크의 아직 살아있는 사촌 버디 엘리오스와 만나게 했다. 바보로와 버디가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으며 심지어 버디조차 그들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연결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 후 그들은 버디가 201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제5위 화성에서 온 주민입니다. 보리스카 키프리아노비치는 1996년 러시아 볼가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덤말하고 말을 배우고 있는 동안 그는 이미 천재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말을 시작했으며 1살 반 때 이미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우주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성에 대해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 붉은 행성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핵전쟁으로 거의 파괴된 화성에서 보낸 사람이며 인류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행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는 지구상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화성에서 온 것이며 그들은 35세가 되면 신체 기능이 노화가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리스의 많은 놀라운 발언 중에서 가장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은 화성인이 고대 이집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 귀 뒤에는 숨겨진 스위치가 있으며 이를 열면 전 지구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리스의 발언은 한때 모두를 크게 놀라게 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의 진실성을 떠나 우리는 이 러시아 소년이 분명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고,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생전의 언론 인터뷰에서 화성 소년이 화성에서 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우주와 천문에 대한 인식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전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들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가 제시한 우주론과 미래세계에 대한 예언을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4위 예수 그리스도. 러시아에는 세르게이 아나톨리에비치 토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61년에 태어나 18살에 입대하여 소련군에서 복무한 뒤 순찰 경찰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다가 1989년에 해고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세르게이가 갑자기 정신적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는 배경하에서 이는 종교적 자유의 새로운 발견을 의미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새 개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주장은 당시 방향 감각이 없던 많은 사람들을 즉시 끌어들였습니다. 세르게이는 자신의 이름을 비사리온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 러시아 각지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시베리아에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는 러시아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종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러시아 정교회, 불교, 도교, 사회주의, 환경주의 등 다양한 이교적 요소를 결합했으며 심지어 종말론과 외계인 이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의 교단은 단기간에 많은 러시아 신도들을 흡수했고 이후 동유럽, 서유럽으로 신도가 확산되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총 인원수는 약 1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약 5천 명은 공동체 내에 거주했습니다. 비사리온의 높은 도덕적 요구로 인해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욕설을, 고기를 먹거나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사리온은 동물을 도살할 때 공격적인 에너지가 그들의 세포에 남아 먹을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설탕, 식물성 기름, 참인 많은 종류의 곡물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떠한 의료 지원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치료는 비사리온의 기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는데 이는 새 개종말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어 교육이 무의미하다고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사리온은 새 개종말에 대해 점점 덜 언급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 곳이 없었고 그들의 은밀한 작은 세계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정부 관리들은 공동체 내 2명이 아기가 불행하게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아기는 모두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의료 도움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사를 통해 공동체는 심리적 조작에서부터 재산 사기, 불법적인 토지 사용, 숯벌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비사리온과 그의 가장 가까운 의회 멤버들을 체포하여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신체적 해를 입히거나 협박의 추가 혐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 지도자들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비사리온이 그의 초능력을 사용하여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3위 쌍둥이 자매 1957년 맑은 일요일에 폴록 부부는 11살과 6살인 딸 조안나와 제클린을 데리고 그들의 9살 친구 앤서니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오는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고 충격으로 인해 조안나와 제클린은 불행히 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폴록 부부는 위틀리 베이티운을 떠나 결정했습니다. 몇 년 후 폴록 여사는 다시 임신하여 쌍둥이 딸을 출산했는데 첫째는 질리언이고 둘째는 제니퍼입니다. 새로 태어난 쌍둥이는 폴록 부부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폴록 부부는 놀랍게도 제니퍼의 몸에 2군데의 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허리에 다른 하나는 이마에 있었으며 이는 고인이 된 제클린이 가지고 있던 점과 상처의 위치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쌍둥이가 자라면서 그들은 이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고인이 된 자매들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핵섬의 옛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전의 집과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 쌍둥이는 결코 옛집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쌍둥이는 자동차에 대한 강렬한 공포를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그들을 때리고 길을 건널 때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안겨 보호를 구했습니다. 이 쌍둥이는 어린이 이윤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 이언 스티븐슨 박사의 주목을 받았고 1987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서 폴록 자매의 사례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윤회에 대해 연구한 스티븐슨 박사는 전생회에는 쌍둥이가 자매들과 유사한 행동과 기억을 가진 이유를 써. 또한 윤회 연구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이상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데 그들은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실과 높은 일치를 보이는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전생 기억을 가진 어린이들처럼 질리언과 제니퍼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이례적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약 7세부터 그들은 거에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위 푸틴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상에서는 푸틴이 불멸의 존재이며 그가 신비한 외계 생명체로서 오랫동안 지구에서 생활해왔다는 이상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신분과 장소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자마자 온라인상에는 각종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20년에는 그가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에 참가했고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여 바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을 때 그는 영웅적인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 대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풍부한 전투 기술과 전쟁 사상은 단지 몇십 년 동안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에는 푸틴이 전공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발티노스라는 가명으로 장군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그는 1434년 얀 바네이크의 작품 상인의 결혼 제도 등장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푸틴은 이미 15세기에 당시 세계 금융 중심지인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뿔을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불멸의 능력을 가진 이 인간 개체 푸틴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16세기 초 다빈치는 푸틴을 그의 명작 모나리자의 미소 세은밀히 숨겼습니다. 물론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52년 10월 7일에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만약 푸틴이 실제로 단지 71년을 살아온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만능일 수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러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며 비행기와 탱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술에 능숙하며 유도 8단, 공수도 검은띠 9단의 대가입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선수이자 수영고수로 여러 가지 수영 기술을 마스터했으며 알파인 스키, 하키, 승마, 등산, 낚시,
심지어 고래 사냥까지 능숙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네티즌들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사실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댓글에서 함께 토론해봅시다. 제1위 김정은. 김정은은 북한의 현 최고 지도자로 그의 강경한 정치 입장과 독특한 개인 매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돼. 반면에 아이 신기루로 자이시는 청나라 말기의 해군 대신으로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이었던 신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티즌이 발견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의 구조나 표정의 미묘한 차이에 있어 김정은과 자이시는 믿기 어려운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피부가 하얗고 귀족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황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의 생애 경험과 정치적 배경에도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이시는 서양에서 교육을 받으며 개방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결국 쇠퇴하는 봉건 왕조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역시 서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귀국 후 북한의 사회주의 전제체제를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모순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 사람들은 그들 사이의 시공을 초월한 어떤 정신적 연결이 있는 이 시간을 넘나드는 유사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생과 윤회에 대한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과 자이신 간의 유사성이 그들 사이에 어떤 초자연적 인연결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다른 역사적 시기의 같은 영혼이 화신일까요? 이상으로 이번 비디오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강력한 한 생사례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및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